자, 우리 행정법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공부했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 행정행위라는 거에 효력,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 그래가지고 뭐 공정력, 확정력이라고 해서 이제 불가증력, 불가변력. 그 다음에 뭐 자력, 집행력, 제재력을 포함해서 강제력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해야 국민하고 사이 이제 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지? 그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행해진 경우를 하자가 있게 행해졌다. 흠이라 그래. 흠 있는 행위다. 요건 못 갖춘 거. 하자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 하자 있는 행위, 그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이제 법 집행 조치를 하면 효력이 어떻다고 법이 정한 아주 드문 예도 있었어. 어떤 게 있었죠? 응? 공무원 징계할 때 또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소청을 제기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결정 내리면 그 결정은 무효다.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런 데서 명시해놨다면 이제 흠 있는 행위, 요건을 못 갖춘 행위가 효력이 무효라고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법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해라 이렇게만 써놨지 규정이 그런 요건을 못 갖추고 법 집행하면 국민하고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 응?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학설과 법원의 판결로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법원의 판결과 그다음에 지배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즉 하자 있는 법 집행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 정도에 따라서, 그죠? 효력을 어떻게 봐?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지. 그래서 이제 그 구별 기준은 통설 판례가 중대 명백설이라는 기준을 따라. 그래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이다. 이 두 가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이 있을 때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하자, 흠은 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의 흠이 있지 않는 한은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제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는 또 결과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달라?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조차 안 하는 거지. 뭐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무효인 조치다. 그러면 아예 국민한테 세금 낼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은 거가 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돼서 위법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거로 통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일단 위법이 좀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인 세금 부과를 받았다. 일단 따라야 된다. 그죠?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적법이다 위법이다 싸움해서 판정나는 건 나중에 이루고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로 위법이다 할지라도 위법인 채로 효력이 있는 조치로 보고 따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절차를 밟아 권한 가진 기관부터 취소를 받아내야 된다. 그지? 뭐 이런 논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골자였어. 그죠?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권에 이제 330쪽 330쪽 물 보세요. 1권에 330쪽을 보면 맨 위에 쌍가로 4번 제목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통설 판례 기준에 따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무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흠은 취소 사유로 본다. 구체적으로 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요건 이거를 주체, 내용, 그다음에 뭐 절차, 형식 이렇게 한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 주체라는 건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 그 법이 하라고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이 하면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단 말이야. 응?
법에 의하면 세금 부과 권한은 세무서장한테 있는 거지, 그죠? 법으로 다 권한을 정해줬잖아. 근데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한다. 반대로 세무서장이 운전면허를 부과한다. 면허를 내준다. 권한도 없는 자가 한 행위야. 주체상하자가 있고, 그런 경우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무효로 봐요. 그런 조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체는 법 집행하라는 행정기관에 관한 얘기로서 권한 가진 기관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체상의 요건은. 그 다음에 내용은 당연히 뭐야? 응? 법이 허용하는 내용. 법 테두리 내에서, 그지? 그래서 적법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공익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는 당연히 법이 지켜서 하라고 한 절차 정해져 있는 거 지켜야 되는 거야. 응?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본 원칙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줬던 이익을 뺏거나, 그지? 허가를 내줬다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불이익 조치할 때는 대원칙이 상대방한테 이런 불이익 조치 나갈 거다라고 미리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사전 통지를 하고 상대방한테 변명할 수 있도록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고 그걸 들어보고 난 다음에 최종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자기 의견 제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법적 절차야. 절차를 안 지키고 하면 역시 또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이 형식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법에서 이제 반드시 일정한 뭐뭐뭐를 기재한 문서로 해야 된다 돼 있으면 문서로 해야 되는 거야. 문서로 하게 돼 있는 행위를 문서로 안 하면, 말로 하면 무효인 조치로 봐. 응?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법에 의하면 반드시 면허 통지서, 취소 통지서, 면허 처분, 면허 정지 통지서 이렇게 일정한 사항이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경찰관이 구두로 알려줘서 말로다가 당신 지금 내일부터 한 달간 면허 정지됐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 무효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면허 정지된 일도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형식에 또 이런 거 있어. 아니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같은 걸 시키는데 끝에 서명이 있어야 돼.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돼. 직인. 아니 시장이 영업정지 시키면 시장 도장 찍거나 해야지. 그죠? 직인 찍어야지. 응? 그게 없어. 그러면 그것도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법적인 요건을 4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돼? 거기에 주체상의 하자가 나오죠? 응?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은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보고, 자, 동그라미 1번.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다. 응? 그치? 동그라미 1번 제목은 권한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권한 밖에, 그러니까 권한은 주어졌는데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는데 법이 허용한 범위 넘어서서 자기 권한 범위 밖에 조치를 한 거야. 그를 권한에 또는 권한 유월했다 그래. 그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그렇죠? 여기서는 기억번만 보세요.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의 기억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란 건 사리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내린 결정, 그지? 예를 들면 시장이 무슨 허가를 안 내준다고 납치를 해가지고, 그지? 시장을 땅에 묻힐래, 허가 내줄래,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허가 내준다고 뭔가 문서에다가 사인하고 했다. 그래도 그건 이 의사결정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
이런 건 무효로 본단 말이야. 응? 그 허가 조치는 무효. 이렇게. 그 정도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또, 그죠?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주로 시험 나왔느냐 볼까요? 1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331쪽에 가서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두면 제목이 있죠.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을 무효로 본 사례, 이렇게 제목 따랐지? 그 무효로 본 사례 몇 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거든. 권한이 없는, 자기 권한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주로 쓰는 게 3번 알아야 되고, 3번 꼭 알아야 되고, 3번하고 4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3번을 보면 그 행정 조치는 뭐야? 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첫째 줄 중간에 면허 정지시키는 거야.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시키는데 이게 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서장이 하게 돼 있어요. 경찰서장이. 근데 여기 경찰서장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대요? 현장에서 단속한 단속 경찰관 이름으로 된 면허 정지 처분서를 내보냈죠? 그러면 일선 이 도로에서 현장에서 뭔가 위반자를 단속하는 업무는 단속 경찰관이 하지만 이제 적발하고 그 모든 국민한테 나가는 그 조치의 그 문서에는 최소 경찰서장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행정청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고 최종 결정권이 주어져 있고 그 결정된 사항을 자기 이름으로 써가지고 어디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문서로 내보낼 수 있는 대외적 표시 권한까지 있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받아보는 문서 보면 그죠? 다 누구 이름으로 나와? 최소 구청장, 뭐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이름으로 오지. 어디 무슨 국장, 무슨 과장, 뭐 이런 이름으로 문서 오나요? 공문서 다 그때 보면 다 시도지사, 시장군주, 구청장 이름으로 와요. 경찰서장 이름으로 오고, 그죠? 다 이게 이제 다 그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야. 최종 행정청 이름으로. 근데 내부적으로 실제 일은 뭐 안에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겠지만 국민한테 내보내는 문서는 최종 결정권자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청 이름. 그래서 자, 3호 판례는 경찰서장 이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서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단속한 경찰관 자기 이름으로 내보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그렇게 면허 정지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라서 무효다.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전혀 면허 정지된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여러분 4번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부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부위임 찾았어요? 거기 둘째 줄에 있지? 둘째 줄 앞머리에 내부위임. 그죠? 이 내부위임이란 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제 결제하고 시장 도장 찍어서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바빠. 뭐 외국에서 찾아온 뭐 사람하고 무슨 접대를 해야 돼. 만나러 모임이 있어. 이 결제할 시간이 왔는데, 그래서 시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장을 불렀어, 그지? 국장을 부르더니 뭐뭐뭐 이렇게 결제가 올라올 건데 내용은 내가 다 검토를 한 거니까 내가 없는 사이 결제 좀 대신 해줘. 그럼 누구 도장 찍어주라는 거야? 국장대로 시장 도장, 그지? 그런 게 내부임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야, 내가 결제하는 걸 국장, 결제할 권한을 국장 네가 좀 대신 행사해. 근데 네 도장 찍으라는 거 아니고 내 도장 찍으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문서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졌다. 아니면 또 국민한테 행해지는 문서도 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다.
행정조직 밖으로. 그럼 밖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누가 한 거로 봐? 시장이 직접 한 것처럼 보지. 내부에서 그렇게 처리한 줄은 모르고, 그지? 그런 개념이 내부임이야. 응?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모르고 법적으로는 이게 대신하도록 해서 대신한다는 건 모르고 조직 안에서만 이렇게 권한을 대신 행사시키는 걸 이걸 내부임이라고 합니다. 응? 그럼 봐. 지금 여러분 대답했어. 자, 시장이 국장한테 야 이걸 대신 결제해서 내 이름으로 결제해서 내려보내라. 응? 그죠? 그러면 국장은 시장 도장 찍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냐? 근데 국장이 지 도장 찍고 지 이름 써서 내보냈어. 그러면 그거 자기가 자기 이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 조치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자, 정리하면 내부 위임을 했다. 그러면 무슨 나라가 나면 이제 그 상급기관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한 자를 위임청이라고 하고, 그 아까 국장같이 시켜서 대신 결제하는 그 사람을 이제 위임받은 자, 내부임받은 자. 그러면 그 수임기관이라고도 부른다. 받을 숫자 써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 이름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냐, 결제.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읽어보면 내부임 나오고, 그러면 두째 줄을 읽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 구청장로 나오고 시장로 나오는데,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내부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구청장은 시장 이름으로 시장 도장 찍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도장만 찍어서 내보냈다는 거야. 그럼 그 조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무효다. 응? 그죠? 그래서 내부임, 그 다음에 뭐지? 그 셋째 줄에 보면 자신의 명의로 했대. 내부임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했대요. 그럼 자기 명의로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자기 권한 없는 자가 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결론 무효다. 응? 근데 우리가 다 권한 없는 자가 했다 그래서 다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응?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게 중대한 위법이 있는데 명백하게 위법이었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중대 명백서를 기준으로 가서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하지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법이라는 점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효로까지는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보는 거지. 권한 없는 자가 했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몇 개 있어. 그래서 그 2번 판례 알아둬야 되겠다. 2번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음 없이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했대요. 그러면 이거 전제는 거기에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청장이라든지, 그지? 뭐 이렇게 그 상급기관만 이제 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주어져 있나 봐. 그러면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야 세금 부과 뭐 어떤 건 네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권한을 내려버려 줬으면 모를까. 권한 위임도 없대잖아. 그럼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했다면 물론 지 이름으로 했을 거고 이건 아예 권한 자체가 없는 거야. 관세를 부과할 권한 자체를 전혀 받지도 않았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중대할 뿐만 아니라 뭐 명백하다고 해서 무효로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알아둬야 돼. 예, 3번 판례. 2번, 3번. 예. 네. 네? 예. 자, 무효가 아니라, 취소,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랬어. 그죠? 취소 사유. 3번도 취소 사유.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도 내부임 나왔지. 그지? 내부임 나왔는데, 쭉 읽어나가다가, 이제, 셋째 줄 끝에 보면,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 권한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대. 여기는 이 전결이라는 것도 내부임의 한 세부 이제 종류 중에 하나야. 응?
그 내 대신 결제 이거야 비슷한 거야 전결이. 응? 근데 여기는 위에 있는 그 3번 판례하고 위에 있는 4번 판례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지? 응? 위에 있는 4번 판례는 자 내부임 받은 하급기관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지 이름으로 했지. 그치? 응? 응. 근데 여기는 밑에 취소 사유로 본 사례에서 3번은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응? 원래 권한 가진 그 상급관청의 명의로 했어요. 원래 권한 가진 상급기관의 명의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처리할 권한을 받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그지? 그 결재권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결재권이 있는데 시장인 권한인데 시장이 국장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국장한테 내 대신 결제해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원래의 전결권자는 국장이야. 응? 근데 국장이 시장 명의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한 거야. 그지? 근데 국장이 한 게 아니고 밑에 과장이 대신한 거야. 근데 과장이 시장 명의로 조치를 내보낸 거지. 응? 근데 과장은 시장에 관한 대신 행사하도록 권한을 안 줬잖아. 국장한테 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원래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그 보조기관에 불과한 과장이 시장의 명의로 처분했다면 명의는 제대로 내보냈는데, 그지? 전결권이라는 게 없는 자가 한 거야. 이런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결 얘기 나오면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제목 보니까 뭐 있어? 권한 유월 행위를 취소 사유로 본 사례.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 유월이란 말은 권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권한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요 범위 안에 행위를 해라 했는데 이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거. 응? 예.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을 권한 유월 행위라고 그러고 뭐야? 다음 페이지 보니까 취소 사유로 본 사례죠? 자, 1번 보니까 뭐 나왔어? 1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1번 하나 꼭 보세요. 자, 첫째 줄 맨 첫째 줄 오른쪽에 보면 뭐야? 권한 유월의 행위는 권한 밖에 주어진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넓게 보면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원칙, 그죠? 하지만 자 여기에 1번의 이제 후반부의 사건은 여러분들 우리 국가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지? 응? 그런데 국가공무원들은 9급에서 6급까지는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응? 그 다음에 5급에서 1급,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어요. 응? 따라서 여기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이래. 응? 그럼 국가공무원 5급이지. 이 사람이 사표를 냈대. 응? 그러면 이거 사표 수리할 권한자는 누구야?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니까 사표 수리 권한자는 대통령입니다. 응?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누가 사표를 수리하는 조치를 했대? 국정원장, 그죠? 국가정보원장.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은 사표 수리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 아니야? 응? 권한 없는 자가 했죠. 응?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맨 위에 쳐지면 권한 없는 자가 하는 행위, 무관한 행위는 원칙은 무효잖아. 원칙은 무효로 보는데 이거는 결론이 뭐로 나왔어? 이러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소 사유로 본다는 거. 판결이 나온 거지? 응? 그래서 거기 뭐야? 그 대통령이 권한자인데 권한이 없는 국정원장이 의원 면직 처분이 다른 말로 사표 수리야. 응? 사표 수리한 거 위법이며 어쩌고 뭐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라도 왜 무효로 안 봤어요? 응? 권한 없는 자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위법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
국정원 직원의 명예퇴직하겠다는 의사 또는 사직서 제출이 뭐야? 직위 해제 후 1년에 걸친 국가정보원 천직의 종용. 이거 사표 내고 나가라. 압박. 이런 것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거 결론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권한 없는 자가 한 거이긴 한데 그래서 위법한 건 맞는데 위법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은 없다.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로 본 거예요. 1번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목을 보니까 착오에 의한 행위 나왔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판례 몇 개만 한두 개만 공부해. 그러니까 행정기관 측에서 뭔가를 착각해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국민한테 법 집행했을 때, 그지? 원칙적으로 이것도 뭐야? 다 무효인 건 아니고 구체적 사안별로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 알고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법 집행을 했는데 그때가 항상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뭔가를 착오가 있어서 했는데 그 적법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지? 착오가 있어서 하는 행위가 위법일 수도 있고 착오가 있어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 결과적으로는 적법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착오, 행정기관 측, 공무원 측에서 뭔가를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 집행이 항상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따져봐야지. 결과적으로 이게 위법한 것이 됐나를 따져봐야지. 응? 자, 그래서 거기에 판례 1번 있잖아. 밑줄 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읽어보면. 응? 행정위원회 법 집행에는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그것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응?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문제 잘못 읽고 정답을 엉뚱한 걸 정답을 고른다고 골랐어, 그치? 뭔가 착오가 있어서 문제를 잘못 읽고 뭔가 정답 고른다고 골랐는데 실제로 그게 정답이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러면 착오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문제를 잘못 푼 거니까 정답으로 인정 안 하면 풀까? 그건 아니지.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야. 자, 근데 밑에 3번은 이미 시험에 쓰였는데 어떤 사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첫째 줄 끝에 보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지? 양도소득세는 어느 때 부과되는 세금이야?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주고 땅을 샀어. 부동산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땅과 건물이잖아. 내가 100만 원 주고 땅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2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생겨.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 파니까 1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매기는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아요. 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한 50% 막 이렇게 수익에 그 정도 매기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뭐지? 양도소득세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팔았다, 응? 이런 사실이 있고 양도 차익이 생겼어야 부과할 수 있는 세금 아니야? 그럼 여기 첫째 줄 뭐라고 놨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대. 그런데 행정기관이 착오가 있었지? 이 사람 부동산을 양도한 거로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조치가 돼서 뭐라고 결론냈어요? 무효래, 취소 사유래? 무효다. 그죠? 무효로 결론 났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거 결론이 중요해. 이거 무효로 판결했느냐, 취소 사유라고 판결했느냐, 응? 그게 중요해. 그거 바꾸는 거야. 그거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그거만 잘 결론 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행정기관에 착오가 있었고, 그지? 착오를 일으킨 결과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게 됐다. 그죠? 착오의 결과 위법이 됐고, 위법한 양도소득세 부과됐고, 그거의 위법 정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 응? 무효로 본 사례. 그 다음에 서운 취소의 결정 및 통보라고 또 그 밑에 제목을 하나 담겨 있지. 그러니까 서운은 훈장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과거에 일제시대 항일운동, 독립운동 했던 분이다. 뒤늦게 이제 그 공적을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 그지? 응? 그래서 훈장이 수여되니 뭐 서운한다 그래, 서운. 응? 훈장 수여. 그지?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더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는데, 뭔가 과거에 잘못돼 있었다. 응? 이래가지고 훈장을 수여했던 걸 취소시켜. 응? 그런데 이 훈장을 수여하고 훈장을 줬던 걸 다시 취소하고 대통령의 권한이야. 응? 대통령 권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장관들 모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한테는 뭔가 훈장이 잘못 나갔다.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 박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무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이제 취소 결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누구한테 보낼까? 훈장 서운 수여 취소했다고 누구한테 보내야만 효력이 있대요? 그 유족들에게. 유족은 훈장 수여 및 그 수여했던 훈장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자가 아니래. 유족은. 응? 그 돌아가신 그분이 상대방이지. 그지? 그래서 다만 현실상 유족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뭐 훈장 같은 것도 이제 유족들은 그냥 받아서 훈장 같은 거 보관하고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훈장 수여 및 그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자가 아니라서 그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한다고 유족에게 통보를 안 했대.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등에 어떤 이 갑이라는 분의 이런 과거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훈장 수여를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관보에 공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통보가 됐으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꼭 유족한테 서운 수여 그 돌아가신 그 조상님 훈장 수여 취소합니다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대요. 이 판례 골자는. 그리고 여기 훈장을 수여하고 수여했던 훈장 취소 권한자가 누구라 그랬지? 대통령. 근데 실제 유족한테 이거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합니다 하고 통지서는 누가 보냈을까? 예, 저기 보니까 국가보훈처장이 보냈대요. 응?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응? 그래서 거기 332쪽에 아래쪽에 자 망인이 밑줄 친 부분 망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돌아가신 분. 응? 망인에 대해서 훈장 수여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서운 취소는 그 망인에 대해서 하는 거지 유족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응? 관보에 게재하는 등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망인에게 유족에게 통지 안 했다 그래서 효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다.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밑줄친데 333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 서운 취소 통지하는 거 원래 대통령이 권한자니까 대통령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이름으로. 그죠? 근데 누가 보냈대? 응?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보훈처장이 보냈대요. 통지를. 응?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서운 취소,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서운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명백하고 등등은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그걸 유족에게 전달하는 사실상의 일만 뭐 이런 걸 한 점. 그래서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보내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 내려진 처분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에 의해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의 기초하에 이루어졌고 그 통지로 대통령이 한 것이란 걸 통지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응? 그 다음에 또 이렇기 때문에 서운 취소 처분의 외부적 표시 방법으로서 이 통지의 주체나 형식의 어떤 하자, 이 결론, 주체나 형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법으로 안 보는 거죠. 주체나 형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응? 자, 그 부분이 시험에 쓰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상의 하자 보자. 내용. 자,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했어도 내용적으로 위법하고 공익에 안 맞고 등등 이렇게 되면 하자 있는 게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첫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행위. 그냥 간단히 쓰세요. 이거 밑줄 치세요. 응?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행위. 원칙적으로 뭐라고? 1번, 2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응? 이거 뭐다? 무효. 무효로 봅니다. 실현 불가능한 행위는 어떻게 돼?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 그지? 예를 들면 5층 건축원을 해주면서 5분 안에 완공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허용 안 되는 거. 인신매매 영업을 해라. 있을 수 없지. 그지? 현실에서는 사실상 인신매매 행위죠. 그지? 응?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가 있고. 그지? 자, 이렇게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무효다 이겁니다. 응?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이미 그 세금을 다 낸 사람인데, 그지? 또 세금 다 낸 사람인데 너 왜 세금 안 내? 응? 그래가지고 착오가 있어갖고, 그지? 세금 안 내 이러면서 그 사람 재산을 압류조치 들어갔다면 그런 내용적으로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인 압류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이 극도로 불명확한 행위,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건물이 3채 있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건물이 3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건물, B 건물, C 건물. 그지? 근데 내가 A 건물의 옥상에다가 그냥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좀 증축을 좀 해놨다고 치자. A 건물에다가. 그지? 건물 하나에. 그랬더니 나한테 불법 건물을 줬어. 불법 증축을 했으면 철거하래. 철거 명령장이 왔어. 근데 어느 건물의 어느 부분을 철거하라는 건지 안 써 있어. 그냥 너 건물은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으니 자진 철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만 돼 있지.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C 건물인지, 응? 그것도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야. 응? 이런 거는 무효로 봅니다. 응?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가 특정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어디 인천광역시 어디 미추홀구 무슨 로 몇 번지 빌딩, 응? A 빌딩 옥탑방 부분 몇 제곱미터 이런 게 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극도로 불명확한 행위 이런 거는 무효로 봅니다. 응? 그리고 밑에 3번 요거는 따로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응?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응? 공서양속은 뭘 줄여서 부르는 말이면 공공의 질서를 줄여서 공서. 응? 공공의 질서. 그 다음에 양속은 선량한 풍속. 그지? 그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행위, 그걸 줄여서 공서양속 위반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그런 행위는 무효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혼인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첫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지? 응? 그럼 저는 허용될 수 없는 거야. 우리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거든. 응? 또는 도박 행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는
결론 뭐야? 통설은 취소 사유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 우리나라 민법의 영역에서 개인들 간의 행위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공소양속에 위반된 내용의 행위를 무효로 이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례는 아직 없고 행정 분야에 대해서 판례는 없고 학자들의 대다수가 공소양속에 위반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취소 사유로 본다. 응? 물 안 보고 이렇게 취소 사유 요거 지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판례를 몇 개 또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판례. 1번은 거기 셋째 줄, 이거는 아까 한 얘기가 또 나왔어. 응? 그래서 그 1번. 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쉬운 말로 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물어보자. 네. 국가가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상대방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겼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어. 근데 세금 징수를 안 하고 얼마 지나면 세금 징수 조치를 안 한 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은 소멸돼요. 그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라 권리 소멸되는 기간. 응? 5년 동안 권리 행사하는 거. 그러면 거기 뭐라 했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의 세금 징수권은 소멸돼 버린 거야. 권리가. 그리고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인데 국가가 다시 어떻게 돼? 응? 세금 부과를 다시 했대. 그죠? 그건 뭐래? 응? 위법이며 중대 명백한 위법이었어. 무효다. 그지? 그러면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 꼴입니다. 응? 그래서 1번 꼭 알아둬야 돼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2번은 뭐냐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무효다. 그러니까 2번은 누군가 아까 예를 들면 하여튼 세금을 아직 부과하진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일이 생겼어 누군가한테. 근데 부과를 안 하고 5년이 또 지나버리면 부과를 안 한 채 내버려두고 5년이 지나버리면 세금 부과권이 없어져요. 그 이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버리면 국가의 세금 부과권은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역시 무효. 1, 2번 한 대 묻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공부해야 돼.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셋째 줄 끝에 보면 무슨 개별 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나왔지?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응? 자, 이게 저기 무슨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재개발을 하나 봐. 그러면 그 재개발로 인해서 뭔가 환경, 교통 이런 거에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게 하니까 그래서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 중에서 개발 부담금이라 해서 돈을 부과해서 떼어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에서 니네 저 이익을 얻는 대신에 일반 사회 공공에 말하면 교통 체증도 더 증가시키고 교통 유발, 도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환경 문제도 더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개발 부담금이라고 돈을 걷어가지고 부과해서 걷어서 그 환경 문제 개선, 교통 문제 개선 이런 데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4번 판례의 골자는 자 무슨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하는데 개발 부담금은 누구한테 부과하고 누가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법적으로 된다는 거야? 조합, 재개발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자라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조합에다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조합에다가 부과하지 않고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부과한 거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부과한 거라서 결론은 뭐래? 그 조치는 무효. 그치? 그래서 4번 무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경찰 공무원이 나오는데 경찰 공무원이었든 일반 행정 공무원이었든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 임용 결격사유 어디 그래? 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응? 임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임용행위는,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법에 의해서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면 그 임명행위는 무효다. 그렇죠? 무효, 임명행위는 무효. 결격 사유자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다. 설령 임명하는 권한자의 과실에 의해서 결격 사유자는 걸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결격 사유자는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 응? 절대 무효. 응?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 뭐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보면 결격 사유자가 쭉 나열돼 있어요. 응? 그래서 뭐 있더라, 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그다음에 무슨 저 청사 재판 받아서 무슨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로 인해서 무슨 벌금 성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에 상관없이 유죄 선고되면 다 결격 사유 이렇게 돼 공무원 될 수 없도록 쭉 한 8가지인가 10가지인가 있어요. 결격 사유가 쭉. 자, 그래 A가 결격 사유자야. 근데 자기도 결격 사유자인지 모르고 공무원 시험 도전. 시험 봤는데 합격. 국가도 원래 필기 보고 할 때야 모르지만은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하고 할 때 어떻게 돼? 다 신원 조회하고 결격 사유자 있는지 아닌지 다 밝혀요. 찾아보고 결격 사유자면 탈락시킵니다, 당연히. 그런데 국가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거지? 국가도 과실에 의해서 결격 사유자를 모르고 임명을 했다는 거야. 응? 그런데 이 A는 실제 근무를 하는 거야. 실제 근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돼? 한 3년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밝혀진 거야. 결격 사유자 임명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3년이 지나서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 어떻게 될까? 이 A는 어떻게 돼요? 바로 퇴직이에요. 물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퇴직이. 바로 물러나요. 그리고 A는요, 언제부터 공무원이 아닌 거가 돼? 처음부터. 임명 자체가 무효니까 이 A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적이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신분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때 밝혀졌지만 소급해서 임명 자체가 무효니까 공무원 신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에 A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느냐? 퇴직금 못 받는데요. 제가 3년간 근무했잖아. 3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해서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달라고 소송했는데 퇴직금 못 받아요. 퇴직금 청구권 인정 안 된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적법하게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근무에다가 퇴직한 사람한테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된 적도 없으니까 퇴직금 받을 권리 인정 안 된대. 그런 게 이제 판례로 판결이 됐어. 자, 어쨌든 결격 사유자를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5번, 6번이 그런 얘기죠. 5번, 6번 정도 보고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올라가면 9번 판례. 여기는 좀 딱딱한 용어가 나네.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 여기 키워드는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 기속력이라는 건 판결대로 행정기관이 따라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만약에 얘는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 시장이 허가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런 판결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 허가 내줘야 된다는 취지거든.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또 엉뚱한 일을 또 허가 거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법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속력이라는 거야.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야 되거든. 응?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했어. 행정기관은. 그러면 그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는 결론이 뭐야? 무효로. 응? 그래서 핵심 단어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 응?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을 행정기관이 또다시 한다면 그 조치는 마지막 결론이 무효다. 응? 안 한 거와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네, 그것도.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로 볼까요? 절차. 법이 정한 절차. 자, 위에 세 줄 읽어볼까요? 통설은 학자들의 대다수는 이제 이 법이 정한 절차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있을 수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무슨 행정 내부에서 행정작용할 때 어떤 통일성 기하기 위한 뭐 편의적인 절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효율성 절차를 나눠갖고 특히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거나 그러면 그런 무효인 조치로 보고 뭐 행정의 어떤 효율성 뭐 이런 걸 위한 절차라면 그걸 안 거치면 취소 사유에 있는 행위로 보자 이렇게 학자들은 글이 나오는데 읽고 지나가요. 밑줄 치지 말고. 네, 셋째, 두째, 그때 판례는 절차상 하자를 주로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요거 한 줄 밑줄. 주로니까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주로 절차를 안 지키고 하면 취소 사유로 보는 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 이제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뭐 법령상 필요한 이거는 이제 법에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법이 필요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빠뜨리고 하는 행위, 또 법이 하라고 한 통지 공고를 결여한 행위, 이해관계인의 참여 협의를 결여한 행위, 법이 요구하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기를 주지 않고 행한 행위, 뭐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절차상의 하자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판례는 취소사유로 본다 그랬잖아. 주로. 시험은 또 판례로 가야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무효로 본 사례도 있어요. 그거 중요. 절차상 하자.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행위 무효로 본 사례 있는데 자 1번 판례 뭐였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하는 처분, 예를 들어 허가 같은 거지? 신청받고 하는 처분일 경우에는 일단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번 내렸다면 그 거부 처분이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거부 처분으로 유지되는 거지. 응? 거기다가 또 거부하는 이유를 추가해서 또다시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거는 있지도 않은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한 게 돼서 나중에 행한 거부 처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나중에 행한 거부 처분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응? 1번 뭐 읽으면 이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판례 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3번은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여기 있어. 그 주민 밑줄 친 데를 그러죠. 주민 대표라든지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참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이나 의결 절차가 위법했다면 그 하자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기초로 폐기물 처리설 입지 결정 처분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조금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이제 뭐 우리 미추홀구라든지 어느 동네에 아마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걸 짓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위 이제 님비 현상이잖아. 행정학에서 말하는 사회는 행정상. 그런데 이거를 무슨 그 주민 대표, 그다음에 뭐 관련 전문가, 뭐 행정기관, 뭐 등등 이렇게 이해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최종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설을 이제 결정하기로 그렇게 돼 있나 봐,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데가 말하면 중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지?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 안 한 채, 이 동네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서는 거 타당함 이래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고 행정기관이 그걸 기초로 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했다면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해놓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게 돼서 법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명백하게 위법이다. 응? 여러분 자료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 자, 뭐를 꼭 보여. 그 다음에 5번 판례 꼭 봐야 돼. 또 5번 판례. 자, 5번은 위에 두 지르면 돼요.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무슨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사업을 실시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 같은 거 하잖아. 응? 뭐 공항 건설이라도 그렇고 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도 그렇고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 공익적 사업을 벌이거나 사업을 벌이면 반드시 주변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지금 원희룡 지사죠. 그 지사직 사퇴했나? 하여튼 원희룡 지사가 뭐 추진했어요?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죠. 근데 그거지. 뭐예요? 그거 하려면 뭐 환경영향 평가 이런 거 받아서 환경부에 통과를 해야 돼요. 환경부가 통과 안 시켜줬어요. 응? 그래갖고 사업 못하게 된 거지. 응? 이거는 제2공항 이렇게 어떤 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지? 그러면 법이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야.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안 거쳤어요. 안 거쳤으면 그 사업하는 거 승인 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환경영향 평가를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을 내줬대. 그 사업 승인 내준 처분은 결론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응? 결론 무효입니다. 자, 5번 공부하면서 핵심 단어는 뭐라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줄에. 그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은 승인 처분은 무효다. 근데 요거하고 비교할 게 그 밑에 있어요. VS에서 안쪽으로 좀 들여놓은 거 있지? 자, 밑에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대요. 응? 그죠? 읽어보면 두째 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쳤대. 부실하대요. 응? 그러면 이렇게 다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 사업 대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사업 승인 내줬다면 그건 뭘까? 취소사유래요? 아니래요? 취소사유도 아니래요. 원칙적으로. 응? 그래서 만약에 셋째 줄, 그 부실의 정도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친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가 되면 모를까? 응?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부실은 이 사업 승인 내주는 때 사업 승인 내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그칠 뿐 단지 다소 부실하게 거쳤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업 승인 내준 처분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러면 공부 요령은 머릿속에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아예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 냈다면 그 사업 승인 내준 건 무효. 근데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쳤다는 것만 갖고는 사업 승인 내준 게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취소 사유도 아니야. 위법 자체가 그것만 갖고는 위법 자체가라고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를 취소 사유로 본 사례, 그죠? 취소 사유로 본 사례 볼까요? 3번 판례 보세요. 3번. 자, 거기 무슨 단어 나오죠? 침해적 행정처분한데, 침해적 행정처분은 뭐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 허가 취소, 뭐 세금 부과 이런 거겠지? 자,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된대? 첫째 그때 행정 절차법상 아까 얘기했죠? 이런 조치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 조치하도록 이런 절차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쭉 이랬는데 그런데 문제 행정절차법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뭐 세 가지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예외 사유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그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국민한테 침해적 처분하면서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닌데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고 침해적 처분했다면 위법이며 위법 정도로 뭐래요?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게 취소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라는 것도 의견 듣는 절차거든. 의견 들어보고 증거조사하는 절차인데 청문이라는 절차를 실시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모를까? 그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아닌데도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해적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이다. 취소 사유다. 이거 보면 되게 이런 절차 하자를 취소 사유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또 체크하세요. 자, 행정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법이 정한 공청회도 안 열고, 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 공청회 열지 않았지? 법이 정한. 공청회 열지 않고 도시계획 수립했는데, 이건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대. 판례는 대부분 절차상의 위법을 취소사유로 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뒤로 가면 또 판례 중에 10번을 바로 봤어요. 자, 10번은 공무원을 징계할 때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참고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징계받을 공무원이 과거에 뭐 훈장 받고 표창 받고 이런 공적이 있는지를 그거를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거를 참작해서 징계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설치 끝에 보면 공적사유라는 말이 나오지. 공적상. 그 공적이 뭐야? 그 아까 말한 뭐 훈장 표창 받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이게 필요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어떤 공무원 징계 절차 진행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그 공무원의 과거 공적사항이 있는지를 제출받아서 그걸 참작해서 감경 이런 걸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하면서 그 공무원의 과거 공적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걸 있는데도 고려하지도 않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는데 아무리 그 징계 조치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고 문제없는 징계 수준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내용은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 수준 결정한 거 내용은 문제 없어도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꼭 알아둬야 될 판례고요. 그 다음에 판례 중에 시험 나온 거 13번 판례. 주민등록 말소시킬 때 여러분 어느 때 주민등록 말소시켜? 뭐 사망자라든지 그지? 아니면 어디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서류만 등록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게 밝혀진 경우, 실제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일제 주민등록 정리 기간 같은 거 가져가지고 소위 그 주민센터에서 공고하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해놓고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자가 발견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단 말이야. 근데 말소시키려면 절차를 거쳐야 돼.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 실제 살고 있는 것을 모르면 말소시키겠다고 통지도 못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한단 말이야. 응? 관보나 뭐 게시판 등의 공고. 그래서 공고한 지 뭐 7일인가 얼마 지나면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킬 때 왜? 첫째 끝에 공고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 절차를 안 거치고 말소시키는 조치를 했다면 절차를 안 지킨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응? 그래서 취소 사유. 항상 내가 지금 얘기해. 무효로 받느냐 취소 사유로 받느냐 중요해. 그죠? 무효로 본 얘는 오히려 적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취소 사유예요. 무효로 본 건 몇 개 안 되니까. 응? 따로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또 가면 오른쪽에 339페이지. 그죠? 거기에 이제 제목을 보면 예산 편성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관계 이렇게 제목 달았고, 그 끝부분 판례를 보면 뭐예요? 그 셋째 질문에 밑줄 친 거 읽어봅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서 곧바로 각 처분. 여기서 각 처분은, 이 처분이 뭐냐면 4대강 사업 말하는 거야. 한강 살리기 사업, 이명박 정부 때.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응?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얼마 이상 이제 소요되는 그런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나타날 편익, 이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하는 거야. BC 분석.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비용 편익 비율 BC 분석이 1 이상 나와야 그게 사업에 효과성이 있는 거야. 응? 1 이하로 나오면 그거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진행할 사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이 이제 기본이 돼. 그 외에 여러 가지도 고려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하다, 응? 인정되면 거기에 이제 예산 편성하고 이제 처분, 4대강 사업은 이게 이제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을 했대.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4대강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지. 그러면 중간을 건너뛰고 마지막 줄 밑줄 친 데가 시험 쓰인 거야. 뭐라고 나왔어요? 응? 예산의 편성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정만으로 그 4대강 살리기 사업 각 사업 처분에 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없다. 그건 별개다.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 처분의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마지막 줄이 시험에 쓰였습니다. 응? 그 부분 밑줄 친 부분. 그 다음에 자, 민원, 그 밑에 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지? 그래서 민원사항 심의 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 여기 중요한 건 민원인에게 뭘 통지 안 해줬대. 그거 밑줄 쳐주세요. 민원인에게 뭘 안 해줬다고?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민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 조정위원회라는 걸 개최하기로 하면서, 응? 민원 신청한 사람에게는 회의 언제 한다고 통지를 안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통지를 못 받은 민원 신청인은 민원 조정회의에 참여를 못했겠지? 응? 그런 결과가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떡하? 단지 민원 신청인이 민원 조정회의 회의 일자를 사전 통지받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 사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그 민원 신청인에 대해서 민원 조정회의 거쳐서 아마 민원을 거부하는 최종 결정이 나왔나 봐. 그 거부 처분한 게, 민원 신청 거부한 게 곧바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응? 어느 때는 위법이 될까? 그러면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를 안 해줘서 민원인이 참여를 못해서 뭔가 민원인의 중요한 주장, 의견, 이걸 고려해서 결정을 했어야 타당한 것이 되는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아니한 결정이 나와서 그랬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하반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장이 둘인데 그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응?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곧바로 그 민원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 처분 내린 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하나. 하지만 거기 한문 하나 보고 다만 이 행정기관장이 거부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민원인 등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걸 사전 통지 안 해줘가지고 참여를 못해서 민원이 의견 주소기를 주지 않고 결정해서 그 고려할 대상에 마땅히 포함돼야 될 사항이 누락됐거나 이렇다면 그때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거부 처분에서 위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재량행위일 경우, 거부 처분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행위일 경우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시험은 이제 앞에 거 잘라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나온 거는 뒤에 아래쪽이 나왔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하나 더 하고 시죠. 통식에 관한 하자. 아까 말했듯이 동그라미 1번 뭐야? 문서에 의하도록 돼 있는 행위를 문서로 안 하면 무효로 본다. 원칙대로 무효. 또 2번 행정기관에 서명 날인 없는 행위 무효로 본다. 자, 뒤로 가세요. 그러면 판례 자 1번 꼭 알아둬야 된다. 자, 뭐라고 밑줄 쳐놨어요? 행정청이 처분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하여 행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 24조가 뭐냐면 행정청은 국민한테 법집행위 처분할 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칙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걸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문서로 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1번 그 두 줄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2번, 3번 묶으세요. 똑같은 논리야. 자, 2번을 보면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시킨대요. 근데 면허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정한 상황 이상 문서로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핵심 넷째 줄 뭐 있어? 임의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면허정지 받을 사람이 경찰서로 나왔어. 잘 됐다. 당신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면허정지입니다. 경찰관이 구두로 알려줬다 그러지? 핵심 단어는 면허정지 사실을 구두로 알려준 거. 이게 핵심이죠? 그럼 결론은 뭐야? 무효다. 마찬가지로 5번은 소방시설 보안명령 이런 거 내리지? 의무 부과하는 거야.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다는 거야. 따라서 소방시설 보안명령을 구두로 한 건 결론 뭐야? 무효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4번도 중요. 자, 둘째 줄 끝에 보면 자, 여러분 납세 고지서 우리 세금 부과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세금 부과도 세금공무원이 말로다가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납세 고지서를 작성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보내가지고 이제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고지서에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다는 거지. 기재할상이.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이 제목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셋째 줄 끝에 과세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어. 본질적 요소를 세금 부과 조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자체를 안 보냈다면 세금 부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고지서를 다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상대방한테 다 송달이 됐다 그러지. 단 고지서에 뭔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 작성 부분에 뭔가 빠뜨린 부분이 일부 있어. 그게 고지서 작성의 하자잖아, 그지? 그 정도, 그런 정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금 부과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까지는 아니다.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꼭 알아두세요. 무효 아니에요. 6번.
그 다음에 7번도 알아두세요. 7번. 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하면서 고지서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납부 기한을 기재해서 보냈다는 거야, 공무원 측에서. 근데 법이 정한 납부 기한보다 짧게 기재해서 보냈다는 거야. 그건 뭐래? 짧게 기재한 건 무효야, 무효. 아무 효력이 없어. 상대방 언제까지 납부하면 될까? 그럼 개발부담금. 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내면 됩니다. 응? 그래서 법이 정한 납부 기한보다 단축해서 기재한 것은 기재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축해서 그 짧게 법이 정한 기한보다 짧게 기재한 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가 그 단축해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응? 응?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이 정한 기간은 10일 내에 납부하겠는데 공무원이 7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날짜를 단축해서 써보냈단 말이야. 그 7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법이 정한 10일 내에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응? 다만 부과한 것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단축해서 기재했더라도 부과한 것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둘째 줄에 뭐야? 그 부과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응? 결론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응? 자, 그 다음에 최근 나온 판례 8번 끝에 가면 세금 고지서에 뭐 있대요? 납세자의 그러니까 고지서에 기재할 뭐 사항이 좀 빠지면, 세금부가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이 뭐가 빠지면 일단 뭐 위법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세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 제시라 그래서 왜 세금을 부과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건데, 거기에 납세자가 이제 근거 이유를 제시하는 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납득을 못하면 그걸 이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박 준비해가지고 소송으로 싸울 것인지 이런 거 다 결정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한 거야. 따라서 납세자가 승복 못하겠다, 싸우는데 불복할지 여부 결정하는데, 또는 불복 신청을 하는데, 소송 같은 거 신청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뭐 기재상이 이렇게 빠진 게 크지 않다든지, 응? 뭐 조금은 불명확하거나 조금 빠진 게 있더라도 상대방이 대충 알 수 있고, 이걸 근거로 뭘 준비해서 싸우면 되겠다, 소송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걸 결정하는데 별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점만 가지고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취지입니다. 중요한 건 불복 신청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야. 빠진 사항이,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자, 그래서 요 하자 무효인지 취소 사유로 보는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다음 중 판례가 무효로 본 경우를 골라라. 1, 2, 3, 4 놓고, 무효로 본 사례를 골라라. 무효로 안 본 거 골라라. 또 문장으로 판례는 뭐뭐뭐를 취소 사유로 보았다. 무효로 보았다. 이렇게 결론을 잘 그렇게 틀리게 내는 스타일로 내는 파트가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자의 치유 전환, 하자의 승계, 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막바지로 왔습니다.